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중기 어느 외딴 마을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계곡 아래 움푹 들어간 자리에 자리 잡은 그 집은 마을 사람들조차 쉽게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개울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 집에는 소분이라는 처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라난 탓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에서 얻은 곡식 몇 알로 연명하는 거지나 다름없는 처지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분의 초가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집 아래 깊숙한 곳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전설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 집터가 예사롭지 않아 수백 년 전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지. 그래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가난한 계집애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겠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부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가 얼굴을 씻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 죽을 끓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소부는 집 앞에서 떨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뒷다리까지 절뚝거리는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소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끓여놓은 죽 그릇을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렴. 소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소분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죽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개는 소분의 집 마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폐병을 앓던 어린아이가 홀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소분의 집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소부는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이 덮고 있던 유일한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담요를 내준 소부는 지프로 몸을 덮고 잠을 청해야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이 너를 찾으러 올 거야. 소부는 아이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며 밤새 간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가 찾아오면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고 다친 짐승이 있으면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소분에게는 나누어 줄 게 거의 없었지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소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이 집 아래 금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답하는 듯했습니다. 소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설령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요. 금이 있든 없든 이 집은 저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니까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자고 있던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소분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밤, 소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소부는 환한 빛에 둘러싸인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금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그의 겨울이 깊어갈 무렵 소분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소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밖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하룻밤만 묵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부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 앞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고 왼쪽 어깨에는 피가 스며든 자국이 보였어요. 상처를 입은 듯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불가에 앉아서 몸을 녹이십시오. 사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길상이라고 합니다. 길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소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부는 길상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다 주고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어요. 보리쌀 몇 알과 나물을 넣어 죽처럼 끓인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길상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왜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길상의 물음에 소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오셨냐고 물어봐야 할 사람은 저인걸요. 하지만 추운 밤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상은 국그릇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분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왔어요. 사실 길상은 이 집을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집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아십니까? 길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정확한 내력은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저에게 맡기셨거든요. 할머니요. 네. 친할머니는 아니셨지만 어린 저를 거둬 키워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언젠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내가 잘 지켜야 한다고요. 길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길상이 어렸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길상의 집안은 대대로 이 초가집을 지켜온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상이 20살이 되던 해 복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금을 찾으려 했다가 큰 화를 당했지요. 그날 밤 길상이 집 아래를 파헤치려 할 때 땅에서 이상한 불빛이 솟아올랐고 길상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깨어나 보니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길상에게는 이 집에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복을 지켜야 할 자가 복을 탐했으니 이제 너는 이 집의 후계자가 될 자격을 잃었다. 어른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뒤로 길상은 10년 넘게 떠돌아다니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계속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이 초가집이 위험에 처해 있고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길상은 소분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순수한 처녀가 바로 집안 어른들이 말했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소분 아가씨. 네. 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파헤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길상은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소분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부적입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부적을 태우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부는 부적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적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올랐을 때 길상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길상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부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길상이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소분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소분 아가씨, 정이 남아있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길상은 대나무 숲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조부는 손 안의 부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길상은 자신에게 이런 당부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가슴은 이렇게 두근거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소분의 꿈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꿈 속에서 소분은 환한 빛 속에서 길상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길상은 소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입니다. 곧 시험이 시작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가지십시오. 길상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소분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촉촉이 내린 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이었어요. 조부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거두려고 마당 한쪽으로 다가갔을 때 발밑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조분이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흙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부는 호기심에 그 물건을 파내려고 손으로 흙을 긁어냈어요. 그런데 흙을 걷어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황금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순금이었어요. 조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던 바로 그 금덩이가 정말로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있었던 건가요? 조부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분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 하나가 소분의 집 앞을 지나다가 마당에 놓인 금덩이를 보고 문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는 급히 마을로 뛰어가서 어른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조분 누나 집에 정말로 금덩이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분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금이 나왔다고. 그럼 그 집 아래에는 더 많은 금이 묻혀 있겠군. 아니, 그 거지 같은 계집애가 금을 독차지하다니.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조부는 집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졸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탄 사내 하나가 나타났어요. 비단 옷을 입고 금관을 쓴 모습으로 보아 높은 벼슬아치인 듯했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박대감이었어요. 여봐라, 소분이라는 계집애는 어디 있느냐? 박대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부는 떨리는 다리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조인이 소분입니다. 그래, 내가 소분이구나. 들으니 내 집에서 금덩이가 나왔다는데 그것을 내놓거라. 박대감의 명령에 소부는 당황했습니다. 금덩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온 것인데 왜 내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대감님, 이 금덩이는 저희 집 마당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이라 내 것이라고 하느냐. 이 땅은 모두 나라의 것이고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금은 당연히 관청에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박대감의 말에 소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저 계집애가 금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요. 분명히 더 많은 금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조부는 무서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밖에 없어요. 더 숨긴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금을 독차지하려는 신보지.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 돌멩이가 소분의 어깨를 때렸지만 소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길상이 남긴 말이 생각났거든요. 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파헤치지 말라고 했던 그 당부요. 박대감이 말해서 내려 소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정말로 금을 더 숨기지 않았느냐? 대감님, 저는 정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집을 파헤쳐서라도 금을 찾아내겠다. 너는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안 됩니다. 조분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어요. 이 집은 저에게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금이 있든 없든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박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방진 계집애로군. 좋다. 그렇다면 내가 금을 훔친 죄로 잡아가겠다. 그 말과 함께 박대감의 부하들이 소분을 붙잡았어요. 조분은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초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살기만 하던 집인데 왜 이제는 죽을까봐 무서운 걸까요? 조분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계집애가 금을 숨긴 게 틀림없어. 이제 우리가 그 집을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겠군.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조분이 끌려간 그날 밤부터 금을 욕심내며 초가집 주변을 배회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열병에 시달렸고 어떤 이는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금덩이에 저주라도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은 욕심을 만나면 재앙이 된다는 옛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조분이 관청 감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소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분아, 내가 금을 숨긴 곳을 말하지 않으면 내 집은 완전히 헐어버릴 것이다. 박대감이 감옥 앞에 와서 협박했지만 소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감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 손으로도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조분의 말에 박대감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소분을 더 심하게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지 처녀라고 해도 뚜렷한 죄목 없이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이 마을에서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을 파헤치려고 삽을 든 사람들이 갑자기 손목을 다치거나 땅을 파다가 원인 모를 열병에 쓰러지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상해. 왜 자꾸 사고가 나는 거지? 혹시 저 집에 귀신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했지만 박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인부들을 불러와서 초가집을 완전히 헐어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계집애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집을 통째로 뜯어내서라도 금을 찾아내겠다. 박대감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십 명의 인부들을 거느리고 소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집을 완전히 부수려는 각오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길상이 박대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너는 누구냐? 관청일에 왜 참견하느냐? 길상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길상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집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가 있거든요. 박대감은 비웃었어요. 무슨 헛소리냐? 금기라니 그런 미신에 속을 내가 아니다. 하지만 길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집을 건드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길상의 말에 박대감은 잠시 망설였어요. 확실히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욕심이 앞선 박대감은 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연이다. 당장 비켜서지 않으면 너도 방해죄로 잡아가겠다. 길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분 아가씨만이라도 먼저 풀어주십시오. 집을 부수는 것은 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된다. 그 계집애는 금을 숨긴 죄인이다. 박대감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인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 집을 헐어버려라.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초가집으로 달려들었어요. 지붕에 초가를 걷어내고 기둥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소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안 됩니다. 이 집을 태우려면 저를 먼저 태우십시오. 소분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길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길상은 품속에서 작은 나팔을 꺼내 불기 시작했어요. 나팔 소리가 산과 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이 마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어요. 한참 뒤 멀리서 하얀 도포를 입은 노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걸어와서 박대감 앞에 섰어요. 시주여,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스님이 세속의 일에 왜 참견하시오? 노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근처 산사에서 수행하는 늙은 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군요. 박대감이 짜증을 내자 노승이 말했어요. 시주여, 복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얻으려 하면 반드시 화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소? 그때 갑자기 땅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부들이 파헤친 구덩이에서 금빛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 봐라. 정말로 금이 더 있었군.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주여,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그 금은 시주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대감은 노승의 말을 무시하고 구덩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을 지켜야 할 마음보다는 복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앞선 것이었어요. 조부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집이 부서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조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금을 원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하얀 도포를 입은 노승이 들어왔습니다. 조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스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노승은 소분 앞에 앉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오. 진실이요? 그렇소. 아가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평범한 여인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소. 노승의 말에 소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그 집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었소. 탐욕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아내는 시험터였지요. 노승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선 초기 외적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온 한 스님이 있었소. 그 스님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 땅속 깊이 묻고는 맹세를 했지요. 이 금은 욕심을 가진 자에게는 저주가 되고 마음을 지킬 자에게는 온 마을의 복이 되리라고 말이오. 조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뒤로 해마다 한 아이가 선택되어 시험을 받았소. 집안의 몰락, 가난, 이웃의 배신, 억울한 누명, 모든 욕심의 공격을 견뎌내는 시험을 말이오. 그럼 저도 그렇소. 아가씨는 그 마지막 시험자였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전통을 잊어버렸고 아가씨는 그냥 버려진 아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금 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오. 노승의 설명을 들으며 소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시험을 견뎌낸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장터에서 굶어 죽었을 때 아가씨는 죽은 어머니의 미움을 구걸하며 병든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소. 겨울에는 자신이 덮을 담요를 우는 어린아이에게 덮어주었고, 탐욕스러운 대감이 집을 사려 할 때도 이 집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거지라고 했지요. 노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분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런 아가씨를 하늘이 지켜보았소. 그리고 복의 무게를 감당할 자로 점지하신 것이오. 소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집만이 저를 받아줬을 뿐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오. 아가씨, 복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법이지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노승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소. 아가씨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오. 무슨 시험인가요? 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복을 막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시험이오. 아가씨의 선택에 따라 이 마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오. 노승은 감옥 문을 열어주었어요. 가시오, 아가씨. 이제 아가씨가 해야 할 일이 있소. 조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집으로 가야 한다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조분이 감옥을 나와 집으로 향할 때 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분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셨군요. 길상의 눈에는 애틋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길상님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실패한 첫 번째 후계자였습니다. 복을 욕심내다가 화를 입고 쫓겨났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다릅니다. 아가씨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에요. 길상은 소분의 손을 잡았어요. 버들가지 같은 소분의 손이 길상의 거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가씨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었습니다. 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이 초가집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땅에서 솟아오른 금빛빛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빛에 이끌려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분과 길상이 초가집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황금빛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금덩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금빛에 눈이 멀어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금덩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덩이에 손을 대는 순간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는 손이 화상을 입었고, 어떤 이는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박대감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서도 박대감은 더 큰 금덩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모든 금이 내 것이다. 박대감이 두 손으로 가장 큰 금덩이를 움켜쥐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덩이가 박대감의 손과 융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대감의 손이 점점 황금색으로 변해가더니 그 변화가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박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금덩이를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대감의 온몸이 황금 조각상처럼 굳어가고 있었어요. 탐욕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두 물러서십시오.
소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소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금을 만지지 마십시오. 복을 주려는 자는 파멸하게 됩니다. 소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분은 품속에서 길상이 준 부적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부적을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부적이 찢어지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소분의 손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소분 아가씨, 위험해요. 길상이 소분을 막으려 했지만 소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소분은 피가 흐르는 손으로 금맥의 중심부를 향해 걸어갔어요. 금빛 기둥이 소분을 태워버릴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분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소분이 금맥의 한가운데에 서자 모든 금빛이 소분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말이에요. 이 복은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분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 복은 마을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소분은 피 묻은 두 손을 금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분의 피가 땅에 스며들자 황금빛 기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의 봉인을 다시 잠깁니다. 소분의 말과 함께 모든 금덩이들이 땅속으로 사라져 들어갔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땅은 이전보다 더 비옥해 보였고 공기는 더 맑아졌습니다. 박대감은 이미 황금 조각상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욕심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표시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노승이 소분에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하오, 아가씨. 복을 막는 자가 진정으로 마을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소분은 피가 흐르는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 복은 다시 잠들 것입니다. 언젠가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말이에요. 길상이 소분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분은 헐어진 초가집 털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새로운 집을 지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집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모두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금맥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분의 집터 주변에서 금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소분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분은 매일 아침 헐어진 초가집터에 나와서 자네들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길상도 소분을 도와주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소분 아가씨, 정말로 이곳에 다시 집을 지으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이곳은 제게 유일한 보금자리니까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이 집의 비밀을 말이에요. 소분은 길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곳에 집을 지어야 해요. 이번에는 저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으로 말이에요. 길상은 소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복을 독차지하려 했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씨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집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한 사람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소분아, 우리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마을 이장이 먼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장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새 집 짓는 일, 우리가 도와주마.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소분의 집 짓기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나무를 가져오고 누구는 짚을 가져왔습니다. 기와를 구해오는 사람도 있고 연장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상해요. 조분이 길상에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길상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을 짓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고요해졌어요. 마치 자연까지도 이 집 짓기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초가집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이전 집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둥 세우는 일을 도왔거든요. 이제 정말 집 같아 보이네. 그래, 이전보다 훨씬 좋은 집이 될 것 같아. 사람들은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짓는 집이라서 더욱 애착이 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노승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가씨, 집이 훌륭하게 지어지고 있군요. 스님, 어떻게 오셨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소. 이제 내 할 일이 끝났으니까 말이오. 노승은 소분과 길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했지요. 아가씨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소.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것이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이 마을에는 이제 진정한 복이 깃들었으니까 말이오. 노승은 길상에게도 말했어요. 길상, 이제 너의 과거는 용서받았다. 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길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노승이 떠나간 뒤 소분과 길상은 거의 완성된 집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래요. 이제 이 집은 모든 사람들의 집이 될 거예요. 그때 마을에 한 아이가 달려와서 집의 흙벽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 있으면 따뜻해요. 아이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벽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벽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신기하네. 정말 따뜻해. 이 집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웃었어요. 조분도 벽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마치 사람들의 마음이 벽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성이군요. 길상이 말하자 소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이 집은 복을 짓는 집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집들이를 해주었어요.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난했던 소분의 집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새로운 초가집이 완성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소분의 집에서 약초를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조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을 위한 죽이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큰 속 가득한 죽이었어요. 조분아, 오늘도 죽 냄새가 좋구나.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특히 맛있게 끓였어요. 조분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죽을 떠서 드렸어요. 이 죽을 먹으면 몸이 정말 좋아져. 그럼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조부는 아이들에게 집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조분이 물어보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답했어요. 튼튼한 기둥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나뭇가지로 집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길상도 이제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어요. 조분과 함께 집을 돌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정이 흘렀어요. 어느 저녁 소분과 길상이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분 아가씨. 네,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길상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혼자서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지처녀 초가집, 금보다 귀한 웃음 짓네.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외로운 마음 달래네. 모든 사람 찾아와도 언제나 문을 열어주네. 복은 혼자 가질 수 없어. 나누어야 진짜 복이네. 조분과 길상은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를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마을 아이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노래가 되었네요.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어도 소분의 초가집은 변함없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봄에는 새싹처럼 희망을 주고 여름에는 그늘처럼 쉼을 주었어요. 가을에는 풍성함을 나누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온 나그네가 소분의 집을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복의 집인가요? 복의 집이라뇨. 조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이 집 이야기가 유명해요. 진짜 복이 있는 집이라고 하더군요. 나그네의 말에 소부는 웃었어요. 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복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복인가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이에요. 가져가실 수는 없고 여기서 함께 누리셔야 해요. 나그네는 소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소분의 집에 머물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소분은 집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복을 나누는 일 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부는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웃는 얼굴이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소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자의 것이구나. 그리고 소부는 오늘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큰 솥에 죽을 끓이고 마당을 깨끗이 쓸고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분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마을의 하루도 소분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마을 전체로, 나아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복을 찾고 계신다면 소분처럼 마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 곁에도 진정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